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혈통의 정체. 2. F-35 개발자의 폭탄 발언 KF-21 직접 보더니 충격받은 이유. 3. 중국 미사일 한 발이면 한국 해군 괴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우디 왕세자인 빈 살만은 알려진 재산이 2,800조 원에 이르는 인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공동 롯데호텔에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며 이 객실 400개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놀라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실 그의 한국 방문 목적은 자신의 전 재산인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640조 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네옴시티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26개 위의 모유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가 체결되었습니다.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넓은 공간의 건설 예정이며 크게 세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이는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닥 위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사막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분됩니다. 또한 네옴시티는 석유 의존도를 극복하여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만을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네옴시티는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로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옴시티의 건설 지점 바로 건너편에는 한국인 후예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1200년 전 중동으로 이주한 후 한국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 매달 1,000만 원을 벌기,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꾸기, 부업으로 현금 파이프 만들기 등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내는 노하우를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이를 소비하는 구독자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포브스가 발표할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인물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 약 22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환산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만약 본인, 아들, 손자와 함께 하루에 1억씩 쓴다면 몇 년을 쓸까요? 보통 부자를 보면 3대는 먹고 살겠네 라고 표현하는데 하루에 1억씩 3억을 쓴다면 머스크가 재산을 전부 탕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2200년입니다. 예수 탄생 후 현재까지 매일같이 3억을 간신히 쓰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명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탕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머스크를 자동차팔이 소년 정도로 여기는 인물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입니다. 왕실 자산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이 평가하는 그의 재산은 약 2,800조 원입니다. 머스크의 10배인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머스크에 비해 빈 살만은 왕실 재산이 그의 재산이므로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가고 싶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의 농담은 이렇게 살벌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1985년생 고작 37살이 젊은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신도시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면 타북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26,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네옴시티가 건설되죠. 그런데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분만 날아가면 알련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인의 후예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사우디 남동쪽 후프프 지역에 알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스스로 한국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우디로 답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인 후예라 주장하는 칼릴 아브라힘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족보도 있었지만 50년 전 관공서에서 전부 가져갔다면서 우리 조상 중에 1200년 전에 윤이라는 성을 쓴 인물이 커다란 공을 세우고 이 마을을 봉토로 얻어 알윤이라는 마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450년 전 우스만 투르크의 침공대 때 전쟁에 투입되어 대부분 몰살당해버려 이제는 6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놀라웠죠.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를 즐겨 먹으며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실제로 윤이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희수 교수는 당시 755년에 사망한 고구려유민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를 떠올렸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구축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후 고구려 주민들을 당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고선지 역시 이 당시에 당나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음인 출신으로 그는 당나라에서 화려한 이력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장군으로 대단한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당나라를 괴롭히던 달의 부족을 전멸시키고 실크로드에 걸쳐있는 서역 정벌의 책임자가 됐죠. 그리고 토번족 정벌을 시작으로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서역 20여 개국과 서방 72개국을 모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751년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격돌한 최초의 전투였으나 내부 배신과 반란이 발생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끌던 3만 명의 부족 대부분은 아랍군에 의해 붙잡히거나 죽음을 당했는데 윤시성을 가진 고구려 병사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릴 아브라힘은 중동에 정착한 그의 조상 윤씨가 이후 바레인을 거쳐 이곳으로 와 정착했다고 했죠. 다만 당나라의 고선지처럼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 후손들이 문헌 연구와 인류학적 조사를 병행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후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현대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확실하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93년 세계적인 학술지 이코노메트리카에 게재한 논문 메이킹 에이 미라클에서 한국의 발전을 두고 기적이라고 불렀고 2008년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5%를 넘은 국가는 13개에 불과하고 그중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 배경에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령 베트남전 파병으로 받은 지원금, 서독으로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덕분에 얻어낸 차관 등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동건설붐입니다. 1979년 가수 현숙이 부른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곡은 낯선 중동에서 고생하는 가장들을 그린 가슴 절절한 노래로 중동 근로자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시기 한국의 많은 가장은 중동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죠. 사실 사우디는 1970년대 초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는데 사우디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공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입니다.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던 이 공사는 1976년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4분의 1에 이르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입찰 금액을 공시했고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9개국 31개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은 이런 공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며 깎아내리는 방해공작 때문에 사우디 건설청이 아예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당시 사우디 국왕 덕분에 입찰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1975년 이란에서 건설한 80억짜리 중동 실적이 전부였던 현대건설은 결과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공사였는데 현대건설이 써낸 입찰 금액은 9억 3,114만 달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써낸 금액을 본 경쟁 기업들은 현대건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은 미국이 써낸 금액의 절반이자 차점자보다 3억 달러나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공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작될 중동 건설업 진출을 위한 일종의 투자 라고 받고 실제로 이후 4년 동안 무려 51억 6,400만 달러의 외화를 중동에서만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외화벌이가 가능했던 것은 주베일 산업항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력과 정주영 회장의 뚝심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공기보다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긴 덕분에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은 사우디 시민들에게도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영자신문 아랍뉴스는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 라는 제야의 칼럼에서 1970년대 사우디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를 빗대서 썼는데요. 칼럼은 최근 국왕이 병원, 고, 속도로, 대학, 철도, 스포츠 경기장,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발주했으나 상당수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들이 더욱 그립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첫 한류는 우리 사우디 왕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73년 사우디에 첫 진출한 후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최대 5조 원을 수주했을 뿐 아니라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중동 건설붐은 사그라들었으나 그들이 남긴 성과는 지금도 사우디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서는 한국인들을 박봉해도 일 잘하는 사람 이상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나라 경나 정치 불안이라는 위태로운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은 공사비를 예전 물가에 비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 공법이 등장했는데 왜 완공이 지연되고 품질이 떨어지는지 사우디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다고 썼는데 1970년대 공기를 앞당기고 고층 빌딩은 물론 교량, 도로까지 흠잡을 것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억한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칼럼이 사례로 주목한 것은 수도 리야드의 고가도로였는데 이후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고가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는 빈 살만 왕세자는 딱 20시간 한국에 머문 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담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8명의 재계 총수들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기업 등이 투자 포럼을 열고 20시간 동안 무려 26개의 MOU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이 업무 협약이 전부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우디가 특히 원자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수주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던 빈살만 왕세자는 돌연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방문 취소 사유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일본보다 나은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굳이 일본을 갈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인력을 수출하던 때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 의상이 달라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으로 주춤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 날개짓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AI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KAI가 납품할 FA-50 페타리터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 물류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세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피스의 미하우 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 페타리터으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웻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웻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 절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 위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연 비행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SATP, 시연비행조종사협회, 플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연비행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2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연비행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플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플린 부회장은 KF-21 이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단 생각이 들더라 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연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플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연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 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A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 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연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연비행 평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연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연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연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 시험평가전대, 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연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 진, 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 진, 이 선발돼 시연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연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연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연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연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연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연비행 기술사는 시연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연비행학교 USAFTPS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연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연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연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연비행 요원에 지원했다. 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연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연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되어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참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100년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작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의삼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함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밤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밤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전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의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함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면잠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면잠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담 90발이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감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 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감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함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 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르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함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KDA-JAIE MK2 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KDA-JAIE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밤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대함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KDAGAIE MK2입니다. KDAGAIE MK2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크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 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KDAGAIE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크 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연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 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KDAGAIE M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점왕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RBOC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염삼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RBOC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더 이상 외산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